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 기업이 최근 열었던 2025년 4분기 투자자 데이 Q&A 세션의 녹취록이에요. 경영진이 직접 나와서 2026년 이후의 재무 목표랑 또 전략에 대해 투자자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죠. 네, 정말 질문들이 날카롭더라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빽빽한 대화록 속에서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핵심 단서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정말 흥미로운 모순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모순점이요? 네, 한편으로는 회사를 전부 자동화하겠다. 거의 극단적인 기술 중심주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발로 뛸 영업사원을 수백 명 더 뽑겠다 이러거든요. 아, 그 부분이요. 그쵸. 이 기술과 사람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인 두 개의 엔진을 대체 어떻게 동시에 돌리겠다는 건지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장 예측의 근거부터 수익성 개선 계획, 영업인력 운용, 그리고 그 핵심 서비스인 캐시앱의 미래까지 모든 답변 속에 그 두 가지 전략이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 대화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회사가 그리는 장기적인 청사진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전곡을 찌르던데요. 네, 시작부터 아주 강했죠. 당신들이 제시한 2026년 재무 목표 달성에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대부분 시장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변수 같은 외부 요인을 탓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답변이 정말 의외였어요. 이들은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실행 능력, 그러니까 엑스큐션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요? 자신감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진단이에요. 이들의 성장 예측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아, 그 예측 모델이요? 네,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자면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 속도로 달려왔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 정도는 가겠지 하고 과거 데이터랑 추세선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외삽,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아하,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관성 예측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이 훨씬 중요한데요.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캐시앱 보로우 같은 대출 상품이나 애프터페이 결제 시스템 통합 같은 이런 신규 사업 계획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성공할 확률에 가중치를 둬서 기존 예측 위에다가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들의 성장 예측 대부분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이미 출시했거나 곧 출시할 그 내부 제품 포트폴리오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변수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 당연히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이 제품들을 제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매달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대출 손실률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같은 내부 지표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성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건 정말 인상적인 답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회사가 마진, 즉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말은 하잖아요. 말은 쉽죠. 이 회사도 그냥 뻔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정말로 믿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나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동력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기술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인력 효율성이에요. 회사를 마케팅, 개발, 디자인 같은 기능별로 재편성하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스쿼드라고 불리는 소규모 팀을 유연하게 투입해서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잡겠다는 거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람을 더 똑똑하게 쓰겠다, 이런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가 바로 자동화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의지예요. 구스나 빌더블럭 G2 같은 자체 개발한 내부 도구를 활용해서 직원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특히 여기서 아주 강렬한 발언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회사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회사를 자동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요? 그건 그냥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진짜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어요.
이들은 내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자동화 기술과 노하우가 결국엔 머니봇이나 매니저봇 같은 새로운 고객용 제품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부 효율을 높이려고 만든 도구를 나중엔 고객에게 제품으로 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회사 자체가 다음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R&D 연구소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아,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죠. 내부 혁신이 외부 상품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사무실 임대료나 컨설팅 비용 같은 고정 비용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지금까지는 자동화나 비용 절감처럼 내부 효율을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좀 방어적인 전략에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공격적으로 시장을 뚫는 계획은 없었나요? 마침 투자자들도 바로 그 지점, 즉 영업 전략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여기서 사람의 역할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영업 인력을 현재 2배 이상인 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아니 바로 앞에서 회사를 자동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영업사원을 2배로 늘리겠다니요? 이거야말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순점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 부분을 파고들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뽑아서 뭘 할 거냐,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 거냐고 물었죠. 여기서 회사의 솔직한 진단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영업사원들 시간의 약 50%가 실제 판매가 아닌 행정 업무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업사원 시간의 절반이 서류 작업 같은 데 쓰인다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지만 다르게 보면 지금까지 회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부끄러운 고백 같은데요? 맞아요.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은 이걸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비효율적인 상황에서도 이미 영업 조직이 투자 대비 수익, ROI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50%라는 낭비를 기술로 제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단순히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기술로 완전히 바꿔주겠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개발팀을 영업 프로세스 자동화에 직접 투입해서 이 50%라는 숫자를 30%, 20%, 심지어 10%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필드 세일즈, 그러니까 현장 영업의 경우엔 지금은 영업사원이 어디로 가야 할지 최적의 동선조차 짜주는 시스템이 없는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와, 스스로 원시적이라고 표현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 여기에 데이터 분석과 기술을 더했을 때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발로 뛰는 영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의 결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인 셈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캐시앱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월간 활성 사용자 MAU 성장률 가이던스를 낮은 한 자릿수로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랬죠. 솔직히 성장 기업치고는 좀 실망스러운 숫자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숨은 맥락을 읽어야 해요. 이들은 가이던스와 목표는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가이던스와 목표. 네, 가이던스는 투자자들에게 보수적으로 약속하는 공식적인 수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일종의 언더 프로미스 오버 딜리버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나요? 물론이죠. 최우선 과제는 네트워크 확장이라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10대와 그 가족들을 겨냥한 서비스를 강화해서 어릴 때부터 캐시앱 생태계에 들어오게 만들고 또 네이버후드라는 전략을 통해서 수만 개의 동네 오프라인 상점들을 캐시앱 신규 가입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고요.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회사는 사용자 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미 1인당 평균 수익, ARPU를 지난 몇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경험과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요. 아, 그렇죠. 사용자들이 캐시앱 안에서
송금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고 대출도 받고 세금 보고도 하면서 더 많은 기능을 쓸수록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이 극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이미 증명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군요. 지금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 이 ARPU가 이미 높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자 수, MAU가 단 1%만 늘어도 전체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보다 훨씬 폭발적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래서 사용자 수 성장이 조금만 가속도가 붙어도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에는 훨씬 더 큰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스퀘어의 대형 가맹점이나 캐시앱의 대출 상품처럼 요즘 주력하는 분야들이 기존 사업보다 마진이 낮은데 이런 식으로 성장해도 괜찮은 거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 회사는 마진율이라는 그 퍼센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달러 변동 이익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해요. 달러 변동 이익 성장이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50원, 즉 50%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있고요. 또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200원, 즉 20%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있다고 해보죠. 네. 마진율만 보면 50%짜리 사업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회사가 실제로 손해주는 이익의 절대적인 금액은 200원으로 후자가 훨씬 크잖아요. 아, 그렇죠. 금액 자체는 크네요. 이 회사는 바로 이 절대적인 이익 금액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이익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눈앞의 이익률 숫자보다는 회사가 버는 돈의 총량을 늘리겠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마진이 좀 낮더라도 상징적인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대표적인 예시로 뉴욕의 아주 유명한 식단인 캐치델리를 언급해요. 아, 그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나왔던 그 전설적인 식당이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을 고객으로 확보하면 회사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 주변의 다른 식당 주인들이 캐치델리도 저걸 쓰네. 그럼 믿을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고객들이 주변 상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앞의 거래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거래가 가져올 미래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7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거나 대형 고객을 뚫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판매할 기회를 노리는 건 역시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Q&A 내용을 쭉 종합해보니 정말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이 회사는 성장을 위해 자동화를 통한 극단적인 효율화와 사람을 통한 현장 공략 강화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그것도 풀스피드로 돌리고 있어요. 맞아요. 한편에서는 기술로 모든 것을 자동화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 발로 뛰는 영업 인력을 대폭 늘려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죠. 네. 언뜻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두 전략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기술과 인간, 이 두 가지 성장 동력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이 회사가 추진하는 두 전략 중 하나는 결국 다른 하나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일까요? 아니면 이 둘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일까요? 이 회사가 앞으로 이 흥미로운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